자, 목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도 어제 안 쓴 게 어디에? 어제도 쓰셨죠? 어제는 안 쓰셨나요? 좋았어요. 그럼 새해 첫날 우리 100점 모의고사입니다. 6회 동안 100점 모의고사고요. 가족법은 부분쟁점으로 한두 개씩은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1월달 이후에 1차 그게 끝나면 다음 전범위에서는 150점입니다. 맞죠? 점수가 150점.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왔으니까 다음엔 아마 150점이 진행될 거고, 민사소송법은 두 문제씩 단문이 꼬박꼬박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례집 공부 잘 해주시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쭉쭉 가겠습니다. 자, 문제 파악을 차근차근 하시되 사실관계 분석 잘 하시는데 지금은 설문이 좀 짧잖아요. 그래도 중간중간 설문이 길죠. 그래서 문제를 항상 잘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문 가보겠습니다. 자, 갑은 X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고, 자, 1문 가보시면, 자, 갑은 을에게 X토지를 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 계약에 따라 갑은 대금 지급일인 17년 10월 20일 X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가지고 자 끊고 A법무사 사무실에 갔으나 을은 A법무사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은 채 전화로 잔금 지급일을 한 달 정도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이에 갑은 일주일 뒤인 17년 10월 27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 첫 번째 쟁점 들어갑니다. 별도의 조치 없이 이 사건 매매 계약은 해제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자, 뒤에 서류 일체를 A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었다 끊고, 지금 매매가 나오면 사실관계 분석할 때요, 그 틀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봤더니 계약금 이야기는 없어요. 중도금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대금과 관련돼서 마지막이겠죠. 잔대금과 관련돼서 소위등이 VS로 걸리고 여기가 동의항입니다. 여기가 지금 대금 지급기일로서 변제기가 도래했다라는 거고, 자, 문제는 지금 이행지체 빠지려면 어쨌든 자신도 반대급부 제공을 했죠. 반대급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행지체 요건은 일단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이행지체 가지고 해제를 하려고 하면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상당기간 지정해보자 라고 해서 이행지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기간 지정을 합니다. 최고를 하죠.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 이 최고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계속 제공이 필요하다. 다만 그 정도가 완화된다 그랬습니다. 상대방도 안 했는데 나만 훌륭하게 충실하게 굳이 제공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교수님이 가장 심플하게 내는 문장이 뭐다? 법무사 사무실에 계속 맡겨두었다. 끝. 요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왔다. 그럼 이제 해제권 발생. 요건 다 갖췄죠? 그리고 행사를 하는데, 자, 부분쟁점이 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다? 여기에 미리 해제 의사표시를 한 거죠. 요거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발생 첫 번째, 행사 두 번째. 요건편에서 544조 잘 써주시고요. 그리고 행사는 단독행위 의사표시 형성권인데 지금 미리 해제 의사표시를 했다. 이거 됩니다.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되고요. 자, 그러나 을은 그 상당기간 지정한 2017년 10월 27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끊고 해제권 발생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사건 매매 계약이 해제되는 것. 지금 행사 이야기는 안 보이잖아요. 그쵸? 요게 숨은 쟁점이고 이거 누락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은 산.
100점, 10점 딱 좋네요. 발생, 행사, 사안, 해제되었는가? 그렇다. 그럼 법조문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544조. 여기부터 친절하게 잘 시작하시고 요거 판례 누락 유의. 왜냐면 544조는 항상 그거 있잖아요. 동의항 있잖아요. 동의항. 위법성 조각사유. 여기서 꼭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동의항 차단, 위법성 조각사, 이행지체가 저지되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시 제공만으로는 안 된다. 계속 제공해 줄 거다. 문제는 그 제공의 정도가 항상 완화되는 거고 설문처럼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 나왔다. 그러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또 문제를 봤더니 별 언급이 없네요. 혹시라도 여기요. 지금 해제권 발생해서 행사하는 요 구간에 법행기출이 이거 나왔습니다. 등기 서류를 회수해도 돼요. 이거 함정 걸리지 마시고요. 서류 회수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즉 해제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는 계속 제공할 필요는 없다. 제가 쉽게 들어드리는 예시가 뭐였죠? 헤어지는 마당에 뭐하러 밥 먹어요. 그쵸? 집에 가면 되지. 헤어지는 마당에 필요 없다. 그래서 법정 해제는 일단은 긴장을 바짝 하시고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얘가 나오면 드디어 올해 기출이 됐다 그랬어요. 대위, 행사, 통지, 후 법정 해제. 올해 기출이 됐죠. 15점짜리로 전원합의체 판결. 이거 먼저 생각하자. 그리고 두 번째,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 해제는 안 돼요. 합의 해제는 안 되고 법정 해제는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통지 후 법정 해제는 된다. 왜냐하면 처분행위가 아니니까 요것만 검토 잘 해주시면 됩니다.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 통지 전에 가지고 있는 대항 사유로는 대항 가능한데 양도 통지 이후에 법정 해제잖아요. 혹시라도 통지 이후에 해제권을 취득했는데 왜 이거는 되는가 라고 한다 그러면 양도 통지 전에 이미 해제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관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발생기초론을 써주셔야 돼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해서 공부를 하자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합의 해제는 안 되는데 법정 해제는 된다 그랬습니다. 법정 해제. 그랬을 경우 여기서 이제 검토돼야 되는 거. 만약에요. 대위행사 통지 이후에 법정 해제가 됐는데 이것까지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A급입니다. 제 수업을 듣는 A급 학생들이죠. 자, 채권자 될 거는 누가 들어오죠? 일반 채권자가 들어옵니다. 해제의 제3자는 등기, 인도 등을 갖춘 완전 물권자예요. 안 되죠? 채권 양도 후 법정 해제됩니다. 채권 양수인은요? 안 되죠. 선의, 의사표시 선의 제3자는 될지언정 안 됩니다. 근데 얘가 판례가 나왔잖아요. 등기, 인도 등을 갖추면 가능한 얘가 나온 거죠. 얘는 왜냐면 수익자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익자는 물권자도 있을 수 있고 채권자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물건이라면 가능해요. 근데 얘네들은 애초에 채권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됨. 세 가지를 쳐다봤을 때 로마자 1번이 기출, 로마자 3번은 최신 판례. 근데 A급 쟁점이 아닙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근데 로마자 2번 양도는 오늘도 문제 제가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문 쪽에. 그쵸. 이문 쪽에 1-3페이지 가보시면 요게 딱 넣어드렸죠. 3번. 3번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생 기초론이에요. 이제 하나를 더 굳이 여기서 미리 정리를 하자면 우리 민법이 이거를 많이 쓰죠. 발생 기초 이론. 발생 기초 이론. 첫 번째
채권자 취소권에서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사행위 이전에 피보전 채권에 발생기초가 있다 그러면 된다. 그리고 이걸 내어드린 겁니다. 이 친구요. 어딨니? 이 친구요. 양도전 어떻다? 채권의 발생기초, 상계 채권의 발생기초. 이거 됐고요. 그리고 압도적인 기초를 자랑한다. 압도적인 출제가 여기서 됐고요. 이 두 군데. 그리고 얘가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양도 통지 전에 이미 자동 채권이 있어. 상계 가는 거야. 근데 양도 통지 이후에 채권이 취득됐어요. 근데 발생 기초는 양도 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 사행위 이후에 발생한 거죠. 양도 통지 이후에 발생한 거죠. 압류 이후에 발생한 거죠.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묶어서 학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페이지에 해설로 가보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발생 행사 사안으로 가되 요건 검토는 544조 그대로 드래그 하시면 되고, 자, 사안의 경우에서 이제 확인 한번 해봅니다. 해제권 발생과 관련하여 사안을 보면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을은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했으니까 요거 누락 유의하시고, 금전 채무는 어떻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과실 없음을 항변 못해요. 자, 그리고 로마자 2번 특히 쌍무계약에서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 이를 소멸시켜야 하는 바 갑이 10월 20일 A 사무실에 이행 제공을 하였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잔대금 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이건 기일 같은 거죠. 일시. 이날만 제공하면 되죠. 오늘 만나서 줄게 라고 하면 오늘만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하나 더 나왔죠. 뒤에 하나 더 나왔습니다. 상당 기간 최고하면 요 기간 동안은 또 계속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걸 모든 걸 아우르고 싶은 교수님의 마음, 고민도 하지 마시고 법무사 사무실에 그냥 쭉 맡겨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갈로 2번 라인에서 최고 기간 동안 계속 제공되어야 된다. 그 문장까지 추가해 주시면 배점이 올라갈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해제권 행사에서 반갈 2번 이거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락만 안 하시면 됩니다. 누락만. 어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칠판 보시면 요거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출제자께서 교수님께서 배점을 한 5점 정도는 더 올리고 싶은 거예요. 5점 정도 올리고 싶을 때 설문 잘 보시고 발생 날짜, 행사 날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년 한 4개월로 가볼까요? 그럼 14개월을 더 해야 되니까 넉넉하게 15개월 가봅시다. 17년 10월 27일 발생했는데 행사는 19년 3월 27일이에요. 1년 5개월 도과했죠. 이게 뭐 쓰라는 거죠? 잘하셨어요. 해제권 시료 쓰시라는 거죠. 해제권 시료. 누락 유의. 1년 4개월짜리 판례 있었습니다. 이 판례가 있어요. 이 문제를 내면 배점 5점 정도가 더 추가되고, 해제권이라고 하는 형성권도 신의 측 실효 원칙이 적용되는 바 판례는 사안과 같이 1년 4개월 이상
도가 했다 그러면 실효됩니다. 그럼 또 행사 부적법이 나오는 거예요. 행사 부적법. 요거 기억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채권자 지체와 관련된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은 문제되지 않는데 동그라미 2번 요거거든요. 자, 이건 칠판을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랑 정립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칠판 보고 정의를 할게요. 자, 예를 들면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매도인 찍고 매수인 찍겠습니다. 그럼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리고 을이 갑한테 가지고 있는 건 죄송합니다. 다시. 자,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건 대금 지급 청구권. 자, 을이 매수인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이제 의무를 바꿔볼게요. 의무. 자,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는 만큼 이거 뒤집어지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집어 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을은 반대로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매매에서의 주된 채무, 이행지체와 관련된 것. 근데 채권자 지체는 어떤 걸 지금 뽑아내고 싶냐면 을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여기서 이걸 뽑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 등기에 협력할 의무 땡땡 요걸 뽑아낼 수 있겠냐죠. 이건 당연히 있어요. 이건 주된 채무인 건 알겠어. 주된 채무인 건 알겠는데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을은 권리자예요. 그럼 반대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잖아요. 얘가 이걸 이행합니다. 갑이 이행 제공했죠. 그러면 그걸 받아줄 의무가 있겠는가? 여기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요 의무를 뽑아내야 돼요. 그렇다면 요 의무가 뽑혔을 때 이걸 거의 대금 지급 의무랑 동급으로 볼 수 있겠냐? 첫 번째는 수령 의무 자체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게 지금 뒤에 있는 동그라미 2번 갑의 해제는 타당한지 이걸 논하고 싶은 거예요. 배점 10점 정도를 한번 생각하시고 자, 일단 뽑힐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서 뽑혔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해제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걸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헷갈리시면 안 돼요. 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했다? 그냥 해제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했다? 그냥 해제입니다. 그래서 끊고 여기가 이행지체 구간이에요. 여기가 채권자 지체 구간입니다. 이 이행지체와 채권자 지체를 뭘로 구별한다? 여기 있죠. 이행제공으로 얘랑 얘를 구별하는 겁니다. 이행제공으로. 자,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인정 여부 오늘 답안에 잘 썼는지 뽑을 수 있다. 아이고, 약정하면 고민도 안 합니다. 이건 약정이 혹시라도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끝난 거야. 주된 채무로 가는 거야. 주된 채무로. 자, 그러면 약정을 뽑았을 때 상관없는데 약정이 없다 그러면 이제 나옵니다. 요걸로 뽑을 수 있겠는가? 이 두 문장이 필요한 거예요. 약정으로 뽑히거나 신식으로 뽑히거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문장을 써야 되는데 배점을 진짜 나는 올리고 싶다. 이 기본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오늘자 답안에 이거 없을 가능성이 엄청 농후해요. 100%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문장은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쓰시는 거예요. 기본기를 먼저 쓰고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별점이 진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별했더라? 고민도 하지 마시고 요 단어 그대로 씁니다. 제 교재에 다 있죠. 계약 목적 달성에 필수 불가결하냐. 이거 아니면 안 돼. 이 느낌으로 갔냐. 그래서 여기서요. 그대로 가져다 쓰죠. 딱 이 문장 쓴단 말이에요.
저놈의 신식상 내지는 수령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도저히 계약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 거의 이 표현 그대로 가져다 쓰죠. 또는 나는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해제 들어갑니다. 요거 써져 있으면 돼요. 이거 써져 있으면. 그러니까 목차는 일단 다음에 생각하시고 써야 되는 내용들 단계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걸 판례 한 번에 다 묶음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판례 태도 이렇게 써버리면 되죠. 구미단어 그 다음에 산. 근데 요 사안은 해제 불가 사안이었습니다. 일단 약정이 안 보여요. 그쵸? 약정이 안 보이고 토지보전 네 번째 줄 토지보전 부담금과 관련돼서 이게 과연 계약 목적 달성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가도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그런 문장 줬으면 모르겠죠. 이거 대체 안 되면 계약 목적 달성하기 힘들다. 그런 표현이 있으면 모르겠거니와 그런 표현도 없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해제는 안 돼요. 자, 넘겨보시면 자, 이 페이지에 자, 요건은 그냥 학습 차원에서 조문 학습 차원에서 제가 추가해 드렸고 판례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2번에 판례 태도의 양갈로 나번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제가 약정은 별도로 볼드 언더라인을 안 했습니다. 이건 완벽하게 쓰셔야 돼요. 완벽하게. 자, 그렇기 때문에 반갈로 이번 산액을 들어가기 전에 요거 활용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려면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 해제로서 주된 채무불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주된 채무급은 돼야 된다고 했을 때 주된 채무, 부수채무를 구별하는 기준은 계약 목적 달성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판례도 봐라. 문장 이런 거 쓰지 않느냐.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유지 기대 불가능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있죠.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거나 계약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안에선 약정도 보기 힘들고요. 과연 수령 의무를 뽑아냈는가? 이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정도로 잘 봐주시고, 그래서 해제 부분은 내년에 이제 출제 가능성을 계속 업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약정 해제권 관련된 문제도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 잘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3번. 자, 첫 번째 줄 갑니다. 갑은 2020년 1월 10일 자신이 소유하는 엑스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정과 체결하면서 정으로부터 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당일 지급받았다. 끊고 갑과 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지금 중도금 관련돼서는 별 언급은 없지만 일단 잔금 지급기일을 2020년 3월 10일로 하며 매수인정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최고 없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을 추가했고 자 그 다음에 정은 중도금 지급하였으나 끊고입니다. 자 그러면 또 그림이 형성이 되죠. 자, 여기서 미리 정의를 다 해두겠습니다. 자,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 지금 여기에 계속해서 소위등 동의항을 자, 걸고 있다라는 말은 자, 두 가지로 이제 나눠봅니다. 요구간 말하는 거죠. 시험장 들어가셔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중도금이 선이행 의무다 이러지 마시고 이 문장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잔금의 동의항을 걸었으니까 중도금은 그때서야 선이행 의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금에 대해서는 동의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중도금에 대한 선행 의무니까 얘는 지송금이 나온다 요겁니다. 지송금이 나오죠. 어디까지? 잔금 지급길까지 요 빨간색 구간은 지송금이 무조건 나오는 거야. 무조건. 자,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야, 나는 중도금 줬는데 선의의 의무인데 나 너무 불합리한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목적물 먼저 준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반대급부 걸어버리잖아요. 등기는 나중에 넘겨도 되니까. 이것도 선의의 의무를 걸어버리는 거죠. 똑같이. 내가 중도금을 받아가지고 그거 은행에 넣어서 법정이자를 먹고 있는 만큼 너도 목적물을 넘겨줄 테니까 사용수익 해 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요. 목적물 인도를 먼저 해요. 목적물 인도를 먼저 하면서 사용승낙 해버립니다. 써. 사용승낙을 해버리는 거죠. 네가 쓰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해제가 걸린다고 할 때,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이제 체크합니다. 요 구간이에요.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최신 판례 가장 중요한 거 나왔죠. 계약금이 전액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요물계약. 자, 바로 요 구간, 파란색 구간. 자, 조문 확인하시고 약정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유보 기간이다 이겁니다. 이때에는 이유 불문이에요. 이유 불문, 사유 불문. 즉 마음이 바뀌었어. 어이씨 해. 그냥 왠지 싫어. 해. 여기는 그냥 이유 불문입니다. 맞죠? 그 어떤 이유도 안 내요. 이행시에 이런 말 안 나와요. 565조 보면 그냥 깔끔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 상환하래요. 해제, 사유,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요 구간 안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 불문, 사유 불문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해. 어떻게?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 상환해. 그러니까 매매가 나오면 항상 요 시스템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이쪽 문제 하나 뽑히는 거고 이쪽 문제가 뽑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약정해제권 그리고 여길 가지고 법정해제권이죠. 두 가지가 경합 가능하다.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은 경합이 됩니다. 이걸 행사할지 여길 행사할지 다만 이제 잔금해지금 자동해제 약정이 걸려있을 때 최신 판례군 이거 다 쓰셔야 됩니다. 원칙 예외. 지금 얘가 모든 걸 잡아먹었죠. 똑같은 얘기예요. 1분의 1이랑 똑같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잔금과 소위 등이 동의항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떻다? 여기는 미안해. 동의항 차단해야 되거든. 이행 제공하고 해제하셔야 됩니다. 설문에서 이거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행 제공이란 말이 없다 그러면 해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항 차단 이행 제공하고 해제니까 이행 제공 없으면 해제 못하는 거고요. 다만 자 여기서는 이제 문장 최신 판례 한 번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번이라 그랬습니다. 수의 연기 요청 그리고 불이행의 책임을 느끼고 이런 말은 안 쓰셔도 돼요. 당연히 책임을 느껴야지. 변제기에 제때 돈을 안 갚았는데 불이행 시 책임을 느끼고 자동 해제를 감수하겠다 라고 한다면 다이렉트 해제입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특약을 추가했고 정은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20년 3월 1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해갑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어떤 거 없습니까? 요거 안 보이죠? 설문에서 요거 안 보입니다. 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사안 안 보이죠? 원칙에 따르더라도 해제가 안 됐고요. 예외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래도 얘는 누락하시면 안 돼요.
최신 판례니까. 그래서 얘가 혹시라도 한 문제 찍히고 얘가 혹시라도 한 문제 찍힐 수 있으니까 이 시스템은 전부 알아두시자. 그래서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여기 있죠. 3페이지에 양갈로 2번에 원칙 예외. 요거 지금 한번 쭉 보세요. 쭉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양갈로 3번 산해결 들어가실 때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러니까 이행 제공은 변론으로 하고 예외 검토도 같이 해주세요. 특약 안 보이죠? 자동 해제 감수 안 보이죠? 이런 사정들 이렇게 한 줄씩이라도 툭툭 원칙 예외를 항상 모두 검토하자. 그러니까 원칙 판례 있고 예외 판례 있을 때 원칙만 검토하지 마시고 예외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도 X, 예외도 X, 해제는 안 되었음.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올해 변호사 시험 기출이죠. 제가 4번을 지금 넣어드리는 이유는 자, 칠판 보시고 집에 가셔서 꼭 이거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최신 판례로 보충자료 나눠드렸잖아요. 지금 법행에서 부담부중여 판례가 2개가 나왔는데 이미 기출된 것, 이게 법행 기출입니다. 이거였죠. 각 당사자는 이라고 하는 점. 즉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각 당사자가 해제한다고 할 때 이미 이행이 된 부분이죠. 이행된 부분. 요거는 미안해. 해제 영향이 없답니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해제하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근데 원상회복은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럼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미 이행 요 단어 아무나 한 명 하면 된답니다. 증여자든 수중자든 아무나 이행하면 해제가 안 된다는 게 최신 판례 뜨자마자 법원 행시가 살포시 던져드렸고요. 별점 크게. 그리고 나서 지금 요거 기출은 둘째 치고요. 둘째 치고 요거 최신 판례 사항이 나왔잖아요. 그쵸? 후원계약. 질문 똑같이 물어볼 것 같아요. 해제할 수 있는가? 취소할 수 있는가?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해제할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냥 이 단어를 보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라는 요 단어를 보자.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죠. 얘는 증여예요. 그러니까 증여 특수해제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얘입니다. 부담부 증여. 반드시 법조문을 꼭 찾아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얘는 뭐랑 똑같다? 매매 동일이라는 겁니다. 부담부에 한해서는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건 담보 책임 내용이 추궁 가능하니까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담보 책임과 동일한 매매와 동일한 담보 책임이라든지 일반 해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제권이 2개 발생하는 거예요. 2개 발생. 자, 2개 발생하는데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라.
서면증여랍니다. 서면증여. 증여특수해제로 가시는 순간 못하죠.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할 수 있지. 근데 또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담보책임 당연히 요건 갖춰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사안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찍은 거예요. 증여특수해제를 찍었는데 서면증여라서 해제를 못했어. 얘는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인데 이행했기 때문에 해제가 안 된 거고요. 얘는 서면증여이기 때문에 애초에 해제가 안 됐는데 어떻다? 그렇다면 요거는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얘랑도 경합을 하죠. 담보책임이랑도. 우린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질문이 분명히 해제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주셔야 돼요. 포커스를 차고 취소에 맞춰주시고 문장 요거 썼죠. 동기차고가 아니라 빗나간, 기대 빗나간, 예상 어긋난 차고였습니다. 경우 정확하게. 요걸 오늘 집에 가셔서 설문 한 번만 더 보세요. 원칙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였어요. 자, 누누이 말씀드리는 제가 이번 주에 로또를 샀단 말이에요. 당연히 당첨될 거라고 1등 당첨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 그리고 나서 토요일날 맞춰봤더니 하나도 안 맞췄어요.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도 안 맞췄습니다. 제 기대가 지금 빗나갔죠. 차고 취소하면요. 저는 천만원치 살 거라니까요. 차고 취소하면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안 되는데 예외. 그게 어떻다? 현재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 문제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후원계약 취소가 가능한 사안이 나왔는데 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부담부 증여를 이렇게 가볼게요. 사인 증여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사인 증여로 가면 얘도 똑같습니다. 맞네요. 증여 특수해제 되는 거죠. 증여 특수해제. 그러면 또 사인만 한번 딱 살펴보시면 그럼 얘는 죽은 뒤입니다. 죽은 뒤. 죽은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요 점에서만 보면 이거는 유증과 기능이 유사한데 그럼 유증은 해제라는 게 없어요. 그쵸? 유증은 해제라는 게 없습니다.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해제라는 게 없거든요. 그럼 얘는 이 개념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개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이 가봅니다. 서면증여가 일어났어요. 결론 안 되고 되고죠. 출제자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스템 똑같죠? 똑같죠. 두 가지 다 정리를 해 두시고 문제 4번을 가봅니다. 자, 갑은 무와 혼인을 하셨고 갑이 사망할 경우 갑의 모든 재산을 아내인 무에게 준다는 내용의 자, 증여계약서 모든 걸 설명하는 요 서면 증여입니다. 그러므로 갑은 위와 같은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마음이 변하여 요것만으로는 해제는 안 됩니다. 증여의 특수해제 안 되고요. 근데 철회 유증거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 또는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요렇게 준비하십니다. 요 문제는 해제 어디니? 요 후원계약은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자.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방안 요거 후원계약으로 최신 판례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 요거죠. 해제 또는 철회. 왜 철회란 단어를 썼는지 아시겠죠? 효력 발생 전에 하는 게 철회입니다. 즉 죽기 전 이꼬르 효력 발생 전 같은 말이죠. 죽기 전 효력 발생 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회라는 거죠. 증여에서의 특수계약의 해제는 철회 성격이 강하단 말이에요. 철회 성격이. 자, 그래서 얘도 넘겨보시면 4페이지에 자, 2번 내용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서면 증여만 쓰지 마시고요.
삼연증에만 쓰지 마시고 두 번째 줄 이하 삼연증에만 쓰지 마시고 혹여 세 번째 줄 이렇게 줄 처리하시라는 겁니다. 망은행이 안 보이죠? 재산 상태에 악화란 말 안 보여. 그냥 단지 마음이 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정 변경으로 증여계약을 해지하려면 최소한 재산 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나와야 되는데 혹시 설문에서 그 이후에 재산 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었다. 갑이 해지하고 싶다. 그렇다면 재산 상태 악화 해제는 됩니다. 그리고 자 3번 요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챙겨가시는 거예요. 유증과 사인증여를 일단 구별은 하셔야 됩니다. 한 놈은 단독행위고 한 놈은 계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양갈로 2번에 나번 두 문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줄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다. 이게 답안지에 꼭 써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양갈로 1번에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반드시 필요한 문구고요. 근데 양갈로 2번에 어떻다? 그러니까 요거 유추 적용할 수 있겠는가? 나번에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줄 요거죠.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기 전 같은 말. 요 두 문장이 필요해요. 기능이 유증과 같다. 그러므로 세 번째 줄 사망 전 효력 발생 전 같은 말이죠. 밑에 철회가 가능하다. 효력 발생 전 철회가 가능하다. 그건 사인증여든 유증이든 마찬가지다. 요 문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양갈로 2번에 나번은 실상 답안지에 옮기면 이거 원문 써주시면 좋지만 원문까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양갈로 1번 일단 개념적으로 성질상 구별은 된다는 걸 써주셔야 돼요. 유증과 사인증여는 성질상 하나는 단독행위고 하나는 계약이니까 구별되는 거 맞지만 기능 면에서는 준다 이거잖아요. 너에게 줄게 대신 내가 죽으면.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세 번째 줄 증여자가 이걸 바꾸면 되잖아요. 수증자가 정확히는 수유자겠네요. 수유자가 주시는 분이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증여 계약이란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는 점. 여기서 철회 개념도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철회는 효력 발생 전에 하는 것. 철회는 효력 발생 전에 하는 겁니다. 그게 취소와 다른 거죠. 그게 해제와 다른 거예요. 취소 해제는 어떻다? 효력 발생 이후에도 취소권 요건 갖추면 돼요. 해제권 요건 갖추면 돼요. 근데 철회는요. 효력 발생 전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조금 써주시면 배점이 뿜뿜 업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기억 잘 해주시고 자 문제 2번에 자 1번 아마 오늘 이 문제 하이라이트예요. 1문 교수님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 부분 설명을 했었는데 악의 근원이라 그랬죠. 악의 근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 제목이기도 하죠. 악의 근원. 민법 450조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통지는 양도인만. 이건 입법자의 생각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자는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계약 당사자예요. 얘가 계약 당사자고요. 그리고 채권 양도는 채무자 보호 측면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양도인한테 통지받는 게 마음이 좋다라는 거지. 채무자 입장에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승낙하는 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통지를 당하는 건데 양도인한테 통지를 받는 게 뭔가 안심이 되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어보잖아요. 야 내가 양수인한테 넘겼는데 너 양수인한테 가서 물어봐. 이런 느낌보다는 통지가 양도인에 오면 양도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누구야 걔가? 저기 서울에 살고 있는 중현이라고 있어. 걔가 어떤 친구인데? 두런두런 물어보겠죠. 왜냐? 양수인도 채무자가 어떤 사람인지 양도인한테 물어봤을 거야. 채무자도 양도인한테 양수인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거기서 혹시라도 대양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언급해둘 수 있어요. 너 지금 대양사유 내가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거 혹시라도 양수인한테 알려줬냐? 아니 양수인이 뭐 너한테 이제 연락할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채무자보 측면에서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자,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안 해주면요. 양도인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왜 이런 현상이 초래되냐면 자, 1차 때랑 다르다 그랬습니다. 2차로 넘어와서는 양수인의 권리 행사 요건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귀속 요건이랑 대항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구비해야 된다. 어떤 의미냐? 귀속은 당연히 채권 양도가 적법 유효하게 체결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을 넘기는 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체결돼야 되는데 이 구간을 다 막고 싶다. 야, 그거 채권 못 넘겨. 성질상 제한 뚫어야 되죠. 야, 내가 양도금지 특약을 했잖아. 특약 제한 뚫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법상 그거 금지되어 있거든. 그거 다 뚫어야 됩니다. 성질, 그리고 특약, 그리고 법률. 이 세 가지 제한을 다 뚫어야 돼요. 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법은. 시험은 얘네 둘. 계속 잘 보셔야 됩니다. 성질상 제한은 임대차 보증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장래 채권, 그리고 가물된 채권, 임소, 장가 네 가지 채권이 가장 중요하고 소위 등이 항상 A급이다. 소위 등 A급. 그리고 특약은 선의, 무중과실, 양수인. 그거 잘 보시고. 그리고 대항 요건이 요걸 구비해야 된다라는 점. 또는 승낙.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채무자도 승낙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승낙 안 합니다. 승낙하면 이런 거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양수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권리행사 요건으로서 이 요건은 갖췄는데 지금 이 요건은 갖췄는데 아이고 이 요건을 못 갖춥니다. 그쵸? 근데 상대방이 승낙할 생각도 없어요. 승낙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 근데 통지는 어떻게든 끌어올 수 있죠. 얘는 끌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양수인 입장에서 투트랙으로 가자. 양수인 입장에서. 판례야 도와줘. 대법원아 도와줘. 입법자들이 지금 이렇게 조문을 만드는 바람에 나 지금 기각당하게 생겼어. 청구도 못 들어가. 청구도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스러운 거 투트랙으로 나눌게요. 일단 대항 요건을 미구비해도 일단 청구합니다. 일단 청구해요. 일단 청구는 합니다. 그래도 기각은 나중에 당할 건데 본안 가서 기각은 당할 거지만 본안 가서 기각 당할 위험이 있는 거죠. 지금 이걸 질문한 겁니다. 본안에서 기각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얘 어떻게 대항 요건 확보하냐. 이제 그 문제는 다음으로 치고 일단 청구합니다. 왜냐? 이거는 중단시켜 놔야 되는 거 맞죠? 얘네 둘이랑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소시 중단은 일단 대항 요건 못 갖춰도 그냥 일단 무조건 중단이야. 나중에 여기서 기각당하면 소급해서 없어질 뿐 일단은 중단. 일단은 중단. 자, 승부처는 이제 여기입니다. 기각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나는 투트랙으로 가보겠다. 양도인을 압박해야죠. 너 빨리 안 해? 이걸로 압박 들어가는 거죠. 양도인 상대로 채권 양도 빨리 통지하란 말이야. 통지 절차 이행 촉구입니다. 또 촉구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양도인을 간접적으로 압박합니다. 무조건 얘 불법행위예요. 거기에 이것까지 안 하면 이제 의무가 되는 거니까 혹시라도 채무불이행 등 다양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할 수 있겠죠. 조금 약합니다. 승부는 여기로 띄우시는. 양수인에게 요건 안 돼요. 간단하게라도 써주시고 그리고 대위도 안 됩니다. 통지라고 하는 건 피대위 권리예요. 피대위 권리여야 되는데 얘는 피대위 권리가 아니죠. 관념의 통지예요. 의사표시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의사표시를 대위한다? 듣도 보도 못했어요. 듣도 보도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부서를 여기로 가자. 라는 겁니다. 이런 로직 체계를 다 쓰시면 돼요.
법원 행시가 사랑하는 문제 스타일인 거죠. 야, 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1문에 오늘은 승부를 다 거시는 거예요. 문제 1번 가봅니다. 채권양도 이후 을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나 갑에 의한 승낙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병이 공사대금 채권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양도 대항 요건을 갖추고자 한다. 병이 갑과 을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갑에게는 야, 너 빨리 통지 안 해? 독촉. 을에게는요, 대리 통지해버리면 되지. 대리 통지가 아직은 효율적인 방안인 건 맞는데 거기서 제가 일러드리고 싶은 5페이지로 가보시면 해설해요. 자, 채권 양수인의 권리 행사 요건 요거 누락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딱 제가 두 줄 언더라인만 해놨죠. 채권 양도 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체결돼야 되고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밑에 보세요. 갑이 승낙하고 있지 않는 승낙을 강제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통지할 수 있는 방안인데 우리 양도인을에게는 세 번째 줄 최신 판례 써주시는 겁니다. 채권 양도 통지 절차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에요. 왜냐면 직접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번 갑에게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양수인에 의한 통지는 미안하지만 안 돼. 직접 안 돼. 두 번째 줄 대위 안 돼. 그래서 양갈로 이번에 가항 이걸 또 다시 한번 원문으로 충실하게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줄 이하 한번 쭉쭉 읽어보실게요. 법의 왜곡까지 꼭 써주셔야 됩니다. 내년 승부처는 다시 한번 양도 쪽으로 채권이 문제됐을 때 그 청구 핵심 3대 근거인 최대, 채치, 양도 얘네들은 돌아가면서 나와요. 올해 채권자 대위권 나왔죠. 그리고 항변 사유, 소시, 변제, 상계, 동의양. 올해 소시랑 상계가 다 나왔다 그랬죠. 그럼 청구 근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올해 대위가 나왔으니까 내년엔 양도 아니면 채치입니다. 양도 아니면 채치. 그리고 소시상계는 그냥 매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매년. 근데 물건을 통으로 50점짜리 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년에 가장 유력한 게 제가 법지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특히 분묘기지권을 한번 준비하시라 그랬어요. 그것도 모의고사로 문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분묘기지권 한번 풀어보시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제사주제자와 함께. 제사주제자 함께. 분묘기지와 관련돼서 피고적격자는 누가 돼야 된다고요? 제사주제자가 돼야 된다고요. 제사주제자. 그래서 요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 넘겨보시면 이제 1문, 2문에 2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딱 요거잖아요. 요거죠? 요거다. 요거. 이제 요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 계약이 적법 유효해야 되는데 채권 양도 계약이 적법 유효해야 되는데 요거 판례가 두 개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문장자 조문 자체에서는 무효 있어요. 요게 조문으로 있습니다. 채권 양도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 채무자는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요 무효와 관련돼서 판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유추 들어가는 거 지금 요 사안이에요. 아직 얘는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즉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죠. 울, 갑, 병. 얘가 통지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이제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양수금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을과 병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깨집니다. 깨지면요. 당연 복귀되는 거죠. 을에게 채권이
당연복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복귀 됐으니까 얘랑 구조가 유사하잖아요. 이제는 누구다? 얘네. 얘가 통지하는 거네요. 그래서 종전 양수인이 이렇게 통지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양수인이 통지해줘야 된다. 그럼 누가 통지해야 돼? 병이 해줘야지 뭐 양수인이.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기출된 게 요거였어요. 사행위 취소. 원상회복 방법이 뭐였더라?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죠. 취소되었으니까 채권이 복귀됐거든. 그걸 똑같이 통지할 것. 여기도 양수인이 피고잖아요. 똑같죠? 같은 사람입니다. 야, 너 빨리 채무자한테 취소됐다고 통지해줘. 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딱 봤을 때 얘가 변호사 시험 기출. 사례집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얘가 아직 미기출. 합의 해제. 그게 바로 이문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두 번째 줄. 채권 양도 계약 합의 해제된 겁니다. 근데 채권 양도가 합의 해제된 사실을 알지 못한 우리의 갑은 끝났네. 양수인병에게 1억 원을 변제합니다. 진짜 조문이 선의라고만 돼 있어요. 452조가. 그러므로 이후 의리갑에게 2억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 1억 원이죠. 1억 원. 공사대금이 2억 원짜리가 맞군요. 2억 원 지급 공사대금 청구한 경우 갑은 병에게 1억 원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2억 원 중에 1억 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안 되지. 근데 되죠. 왜냐면 선이 채무자니까. 자, 오른쪽에 6페이지. 자, 양갈로 1번에 요거 선의만 되어 있습니다. 선의.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선이 채무자죠. 과실 필요 없어요. 더 강하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건 양도한 양도인과 양수인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를 채무자가 책임지면 안 되니까 조문이 선의. 근데 요 무효와 관련돼서 양갈로 2번 합의 해제에도 유추 적용되는가? 가항나항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양갈로 가항에 당연복귀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복귀 누락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나항에 통지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통지. 근데 사안 봤더니 통지했다는 사정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법조문에 따라 선의의 채무자는 그대로 보호를 받습니다. 야, 나 양수인한테 줘버렸는데 끝. 네가 알아서 해. 니네 둘이서 알아서 부당이득으로 해결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올해 문제 2문의 1, 2문의 3. 1문은 해제권 문제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보시고 마지막 문제, 1문의 4 마지막 문제가 좋았고, 자, 2문은 2문의 1, 그 2문의 2는 판례 학습 차원에서 추가된 문제고, 2문의 3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싹 다 정리를 해볼까요?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계약 당사자만이 구속이 되고요. 원고는 계약 당사자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채권자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갑자기 제3자가 들어오신다 요겁니다. 그럼 제3자가 들어오는 것 중에 판례 있는 두 가지. 채권 양수인, 채권 가압유권자. 채권 가압유권자입니다. 얘는 450
491조의 법조문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498조의 법조문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시험장 가서 찾으셔야 되는 것. 여기는 도달 개념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압류통지서가 여기는 송달 개념을 썼을 겁니다. 도달 개념이 조금 더 완만한 개념. 송달은 엄격한 개념. 도달은 탄력적. 송달은 엄격함. 어쨌든 상관없다. 즉 송달 요건 못 갖춰도 도달 요건 갖추면 도달된 겁니다. 도달된 거다. 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얘 거부터 먼저 볼게요. 압류통지 전에 아까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압류통지 후 여기는 취득 요 개념을 쓸게요. 자, 이걸 먼저 보고 이걸 봐야 됩니다. 여기가 먼저 법리가 형성됐거든요. 자, 압류통지 송달 전에 자동채권 보유되면 조문의 반대 해석론에 따라 당연히 상계 대항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498조에 그랬죠. 압류통지, 압류송달 후에 자동채권을 취득하면 원칙 상계가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면 요거 한번 개념 정립해 주셔야 됩니다. 압류의 효력을 꼭 써주셔야 되는 거죠. 압류 효력은 변제금지란 말이에요. 묶어뒀다라는 거죠. 야, 변제하지 마. 너 받지 마. 그럼 우리 민법이요. 얘랑 똑같은 거. 변제의 효력은 얘랑 똑같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도 변제랑 상계는 같은 걸로 봐버린단 말이에요. 단지 수단이 하나는 변제고 하나는 상계일 뿐이지 둘 다 채권을 소멸시키는 우리 법률 요건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같은 거지. 상계를 허락하는 건 곧 변제를 허락하는 거기 때문에 변제가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상계도 막아둬야 되는 거 맞습니다. 두 가지는 대법원 판례가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원칙 상계 안 된다. 그럼 여기는 된다 인데 여기서 판례가 조건을 걸어버리죠. 단 상계적상 요건을 갖추거나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상계 요건은 갖춰야 되는 거지. 근데 상계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 상계적상 요건이 안 주죠. 변제기 미도래입니다. 도래 안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자동채권의 변제기랑 수동채권의 변제기를 비교해 봐서 먼저 도래하거나 동시 도래하는 요 친구 동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요 법리를 지금 여기다 가져서 쓰고 싶은 거예요. 요 녀석이죠. 요 녀석. 전 보유입니다. 여기는 그냥 바로 고민도 하지 마세요. 상계 대항이에요. 변제기 비교 안 합니다. 여기는 변제기 비교 안 해요. 분명히 압류는 판례가요. 변제기 비교 들어갔죠. 소위 말해서 이제 변제기 선도래설 학설을 채택했는데 여기는 학설 굳이 얘기 안 하고 조문 그대로 갑니다. 판례도 고민 안 하고 전에 보유하고 있다 상계로 대항한다라는 건데 지금 요 구간은 자, 후 똑같이 취득입니다. 똑같이 가자. 조문 그대로니까 양도통지 이후에 들어간 것 얘랑 똑같이 가겠습니다. 원칙 안 돼요. 상계 안 돼요. 얘는 압류 효력 때문에 막힌 거고요. 얘는 양도통지 효력 때문에 막힌 겁니다. 자, 근데 판례가 여기부터 먼저 갈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론. 압류전의 채권 발생에 기초가 있었답니다. 이걸 그대로 여기는 가져다 썼죠. 여기는 그대로 가져다 썼어요. 여기는
그대로. 자, 그래서 이 두 문제가 엮이면 역대급으로 어려운 게 나오는 거고요. 역대급으로 어려운 게 나오고, 하나만 나와도 어렵다. 각각 하나씩 나와도 어렵다. 두 개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겠는가? 이 문제 모의고사를 내드렸더니 거의 초토화됐거든요. 두 개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죠. 시작해 볼까요? 1억 채권입니다. A 3천 가압류, B 7천 양도. 청구 똑같죠. 청구 상계 항변. A에 대한 상계 항변은 밑에 거 써야 되죠. 양수인에 대한 상계 항변은 위에 거 써야 되죠. 위에 거. 얘는 배점 그냥 20점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간다. 그래서 제 교재에 있는 거 이렇게 하나 더 나옵니다. 일부 양도에 따른 뭐가 형성된다? 분할 채권 관계가 형성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요. 검토하셔야 되는 게 지금 원칙이든 예외든 상계가 된다라고 쳤을 때, 원칙이든 예외든 상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방점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상계 방법. 1인 지정 가지고 있는 모든 금액 가지고 싹 다 전액 상계가 가능하죠. A나 B 입장에서는 갑한테 먼저 갔으면 좋겠는데, 나 그리고 지금 채권이 A랑 B랑 3대7로 쪼개졌는데 이거 분할 상계하면 안 될까? 그 교재가, 그 내용이 교재에 있죠. 어떤 느낌이다? 먼저 가시라 안 됩니다. 그리고 채권 분할액에 따라 안분 상계하에 따라는 항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방점 찍으신 학습을 하시고, 이제 우리는 날짜 요런 것만, 발생기초가 있는지 요런 것만 자 확인하셔야 돼요. 자, 3번. 갑과 을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하자봇에 필요한 금액 상당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끊고 보세요. 공제약정이라고 하는 발생기초 어디니? 발생기초 나왔죠? 발생기초 나왔습니다. 을은 X주택의 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갑에게 인도하였고, 그 후 을은 2021년 3월 31일 병에게 대여금 지급에 가름하여 갑에 대한 1억 원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끊고, 가름이니까 혹여 채권자 승낙이 있다면 이건 대물변제가 되는 겁니다. 지급을 위하여라고 안 돼 있네요. 가름하여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용어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요. 위하여와 가름하여는 다릅니다. 가름하여는 대물변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갑에 대한 1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끊고, 채권 양도 계약 더하기 같은 날 내용 증명 우편이니까 확정일자 있네요. 확정일자로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다음날 갑에게 도달하였다. 끊고 채권 양도 계약 더하기 대항 요건 구비 끝. 자,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병은 2022년 9월 20일 갑을 상대로 1억 원 지급 구하는 양수금 청구소를 제기했다. 자, 끊고 첫 번째, 병의 양수금 청구의 행사가부 적법. 적법. 원고 청구 근거 적법. 양도 더하기 대항 요건 구비 통과 끊고. 자, 이제 항변 들어가야 되겠죠. 제기했더니 우리의 갑은요, 2021년 10월 30일 X주택 천장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뒤에 이 하자봇으로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1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날짜 볼까요? 통지 날짜 볼게요. 세 번째 줄 2021년 3월 31일 밑에 보시면 같은 날 내용 증명 우편이니까 최소 21년 4월 1일 통지 도달이죠. 그리고 그 후 무려 7개월이나 지난
2021년 10월 30일 결국 누수가 발생한 게 발견됐고 5천만 원의 자동채권, 반대채권을 취득합니다. 양도통지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에요. 근데 이 하자보수의 발생 기초가 언제 있었습니까? 양도통지 전 두 번째 줄에 친절하게 있었죠. 친절하게. 자, 그래서 오른쪽에 7페이지 해설 요거 그대로 가져다 쓰세요. 그대로. 질문이 상계주장의 당부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자,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질문 봤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라고 했어요. 질문 유형을. 첫 번째, 법원 판결은 이러면 1번 원고 청구 근거 써주시는 게 좋고요. 2번 피고 항변 근거 써주시고 3번 이렇게 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질문은 봤더니 요거네요. 얘만 쓰면 되는 거죠. 요건 판례 산 누락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요건 알고 있는 내용 다 쓰시는 거예요. 492, 493, 495. 근데 4는 495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495 문제. 유추적용이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유추적용이죠. 내일자 문제예요. 올해 법무사에서 나왔다 그랬죠. 우리도 준비 한번 하시는 겁니다. 공제유추. 그것도 이제 쓰실 거예요. 예고제. 첫날은 예고를 못 해드렸죠. 둘째 날부터 이제 예고가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알고 있는 걸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쟁점이 나오는지 예고해도 의미가 없어요. 정확하게 판례 암기를 해서 나 그 20줄 다 써보겠다. 그러면 합격이신 거죠. 합격. 알고 있는 법조문을 다 쓰고 혹시라도 496이 문제되는가? 498이 문제되는가? 아니다. 이거 양도니까 특수법리 들어간다. 그렇지. 451이지. 맞죠? 496 고의불법행위 수동채권 이런 거 아니잖아요. 498 압류 아니잖아요. 뭐예요? 채권 양도죠. 여기 있네요. 이렇게 찍고 넘어와야지. 판례 두 개 쪼개버리세요. 전, 후. 다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두 개 다 던질 수 있어요. 양도 전에 보유한 채권도 제시할 수 있고요. 양도 이후에 취득한 채권도 두 채권 모두 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안은 얘만 던졌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두 개를 모두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다행히 채권을 반갈로 2번만 던졌단 말이에요. 반갈로 2번만 던졌는데 반갈로 1번 채권 두 개 다 던질 수 있습니다. 통지 전부터 가지고 있던 채권이 또 몇천만 원 있었대요. 그럼 그거 던지는 거 바로 던지지. 두 번째 줄에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이 있었던 경우에 아직 상계적 상에 있지 않더라도 그 외에 상계적 상에 이르면 고민도 하지 마시고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변제기 그런 거 얘기도 안 했죠. 그리고 반갈로 2번 통지후 발생한 채권. 자, 이제 요걸 천천히 쓰십니다. 그냥 발생기초 요거만 정확하게 쓰시면 다 써요. 발생기초 가항. 대신 양갈로 납언을 누락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동시행관계는 양도전으로 유지돼야 된다고 하니까. 동시행관계는 강의 두 번째 줄 자수동이 걸려야 됩니다. 그죠? 자수동. 요거 조금만 디테일하게 쪼개볼까요? 나는 이런 구성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고 지금 얘기했던 요 구성으로 한번 가고 싶은데 예를 들면 1번 요건 쓰시고 하나씩 검토하는 거죠. 이거 걸렸다. 3번 수동채권은 이거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수동채권과 관련돼서는 451조 법률이죠. 법률 451조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성질상 제한 관련해서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 원칙
동시행항변권이 자동채권에 부착된 경우 상기 안 되지만 예외. 그냥 두 문자 따서 암기하셔도 됩니다. 자동과 수동이 서로 동의항. 자수 동서든 자수 서동이든 자수 동이든 상관없네요. 지금 여기 걸렸죠. 여기. 그리고 여기는 양도채권입니다. 그래서 발생기초론.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발생기초론. 이런 구성도 괜찮은데 그냥 목차 구성을 심플하게 요건 판례 사안으로 가려고 제가 반갈로 2번 안에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반갈로 2번에 가항 보시면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면 상기 안 되는데 얘네들은 자수 동의입니다. 서로 동의한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양로 3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줄. 여전히 공사대금 채권이라는 수동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이라는 자동채권이 동시행관계에 있게 되므로 발생기초가 양도전에 계셨다라는 점. 그러므로 예외상계 허용입니다. 예외상계 허용. 그래서 이 문제도 오히려 양갈로 2번보다요. 양갈로 1번 들어오기가 더 무서워요. 들어오기. 그러니까 일반론을 항상 누락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건 아는 내용들을 쭉쭉쭉쭉쭉 다 써주시고 그리고 사안에서 문제되는 검토해 주시고 판례로 살포시 넘어가는 것.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대망. 자, 1-3페이지. 자, 4번입니다. 아, 이게 지금 주어가 안 나오고 있는데 한 번은 나오겠죠. 준비를 어디까지 하는지 자, 채권자 취소권만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3자 청구 중에 얘네 둘을 봤고요. 이제 대위는 올해 기출이 됐으니까 요 친구가 등장하면 근데 요 친구와 관련해서 얘랑 같이 엮이면 심이 어려워진다. 어려워진다. 심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시스템만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갑이 을에게 공대금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대금 채권은 소시 3년짜리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여기에 부수하는 채권 그 유명한 666조 저당권 설정 청구권. 저당권 설정 청구권. 그러면 얘도 역시 소시 3년. 자, 문제는 이걸 넘깁니다. 공대금 양도예요. 제가 올해 보충자료로 나눠드린 법무사 올해 기출이죠. 주채권이 넘어가면 종된 채권, 즉 관련돼서 종된 채권 이런 느낌보다는 부수하는 바로 보증채권도 넘어가느냐? 그렇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대금 채권을 양도하면 얘도 넘어가느냐? 넘어가는 거지. 당연 이전됩니다. 그럼 누가 행사한다고요? 병이 행사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순서 먼저 가볼게요. 지금 단계적으로 일부러 가는 겁니다. 질문 뭐 물어볼지 모르니까 요거만 일단 찍고 갈게요. 자, 병이 을에게 666조 행사가부 지금 요 판례 쓰는 것. 요 판례 쓰는 거 넘어갑니다. 통과. 그러니까 vs 이제 걸게요. 피고 얘도 소시 몇 년이라고요? 3년짜리라고요. 소시 3년짜리. 자, 근데 얘가 1년 안에 행사했기 때문에 소시는 크게 문제 안 돼서 병이 저당권을 경유한다. 끝. 자, 그러면서 이제 채권자 취소권을 우리 넣어줘야 됩니다. 2번. 자,
가는 거죠. 의뢰금전 채권자 A로 잡겠습니다. 원고. 그리고 병, 피고, 수익자. 자, 민법 406조. 취소하고 등기말소 원상회복을 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질문. 자, 4번. 을은 공사대금 채권 1억 원을 추가적으로 병에게 양도하였고 갑에게 통지하였다. 대양 요건을 갖춘 병은 갑을 상대로 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였고 끊고 양수인이 저설청을 요구했네요. 갑은 X주택에 대하여 병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오케이 통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갑의 채권자인 A는 무자적 상태인 갑이 병에게 저당권 설정해 준 것은 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병을 상대로 사행위 취소해소를 제기합니다. 갑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결론 근거를 서술하죠. 자, 배점 10점이잖아요. 배점 10점인데 지금 요거 물어본 게 아니라 요거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물어본 게 아니죠. 이것도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예를 따지면 됩니다. 맞죠? 사행위가 들어가면 요거 자연스럽게 추정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온통 사행위만 주장증명을 원고가 신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사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건 사회사 추정되는 건데 사행위가 반대로 아니라 그러면 얘도 아닌 거라. 그러니까 승부처는 여기서 갈린다 라는 겁니다. 그럼 배점을 올릴 때요. 배점을 올릴 때 어떤 느낌으로 지금 접근을 하시냐면요. 그러니까 사행위 개념은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개념 제가 필수라 그랬죠. 꼭 쓰시고요. 그리고 판단 꼭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은 채권자를 해야 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공동담보 부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 그래서 무자력을 초래하는 행위, 판단 기준은 사행위 실일 기준으로 해서 사실 변론정 조치까지 유지될 것. 하나 더 쓴다 그러면 증명까지요. 이거 누가 주장 증명한다? 채권자가. 그러니까 아는 내용을 여기서 다 확보하고 그리고 바로 저당권 설정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일반론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거 있었잖아요. 우선 변제권자. 우선 변제권자에 대한 변제는 이거 줄 사람한테 준 거야. 줄 사람한테 준 거지. 내가 우선 변제권자고 내가 임금 채권자고 내가 퇴직금 채권자한테 나한테 돈을 안 주면 누구한테 줘? 당연히 주는 거지. 그 당연히 통보가 없죠. 사행이 안 나옵니다. 통보 있으면 사행위가 돼버리는 거고 따라서 우선 변제권자에 대한 변제는 사행위가 아니니까 요걸 뽑은 거죠. 그럼 이 우선 변제권자가 과연 얘냐? 이걸 판례가 얘기를 해준 거죠. 과연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우선 변제권과 거의 동가치냐. 이거 취지를 꼭 써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누락하시면 안 돼요. 채권인 거는 맞는데요. 그쵸? 얘는 우선 변제권자니까 채권자인지 물권자인지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역으로 찌르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인데 요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제 나왔네요. 이게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똑같죠. 줄 사람한테 준 거죠. 줄 사람한테. 그러니까 얘만 곧바로 쓰지 마시고 이런 일반론도 살짝 언급해 주는 거예요. 사행의 경우 대표적인 게 변제, 이행이란 말이에요. 변제, 이행. 그럼 변제, 이행의 적법 변제면은 이 사행위가 아니지. 왜냐면 이거 적법 변제인데요. 적법 변제고 적법한 이행인데 와 이걸 사행위로 막다 그러면 돈도 갚지 말라라는 건데
이행시는 계속 쌓여있는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줄 사람한테 줬다 그러면 이거는 사행이가 아닌 거라. 왜냐? 적법 이행이고 적법 변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점 올릴 거면 요런 내용도 조금 추가적으로 언급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얘 누락하면 큰일 나고요. 누락하면 안 되고, 얘 쓰시면 좋은 거고. 그러면 얘 원문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얘 추가해 주시면 상당히 심플한 것.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자, 요건 검토에서 가번 사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갈로 가번에 개념 나왔고요. 세 번째 줄 판단 나왔고요. 여기에 증명까지 추가하시면 가장 좋다. 그리고 양갈 2번 판례는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사실상 뒤에 우선적 변제, 요게 꼭 필요합니다. 요게 꼭 필요하고, 자, 이제 하나 승부 더 거셔야죠. 얘 양수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양수인이. 그러므로 나아가 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이란 말 나왔고요. 공사대금 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공사대금 채권만을 양도하고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이와 함께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끊고. 산에서 이거 안 보이죠? 양도 안 하겠다. 분리양도하겠다. 이런 약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 설정 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축 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 설정 행위 역시 뭐다? 사행에 안 걸립니다. 자, 요 판례의 원문, 개념 요소, 원문 이게 나오기 힘드니까 요런 내용들을 조금 추가해 주시면서 언급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행이 안 걸립니다. 양로 3번의 두 번째 줄 요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문제는 이 정당한 권리 행사에 누구도 들어간다고요? 양수인도 포함된다고요. 그럼 양수인도 왜 포함된다고요? 공대금을 넘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설청도 함께 수반하여 이전되니까요. 되니까. 그리고 주채권, 대항요건, 보증채권, 대항요건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바로 공대금, 채권량도, 대항요건 갖추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봐주시고, 내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대차에서 그 공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름아름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